저 왼쪽이 경매시장이고 오른쪽이 거래건수가 이제 매매시장인데 저는 이게 같이 갈 줄 알았거든요. 같이 갈 줄 알았어요. 일반 매매시장이 증가하면 경매시장도 증가하겠지. 이렇게 되면 설명하기가 되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건수를 딱 넣어봤는데 실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공통점을 찾았어요. 2022년에 거래 절벽이 왔을 때는 경매시장도 확실히 떨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매매시장과 경매시장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미부여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뭘 해봤냐면 2024년 지금 1분기가 지났거든요. 1분기가 지났는데 매매시장의 추세선과 경매시장의 추세선이 약간 상반되는데 사람들이 일부 부동산을 좀 안다고 입찰을 해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매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구나. 일반적인 시장은 그렇게 올라간 우상향이 아닌데 경매시장에서는 좀 성급하게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맞을지 안 맞을지는 좀 세월이 지나보면 알겠죠. 내년에 제 코가 길어지면 거짓말인 거고. 그래서 이 낙찰가율이라고 하는 게 매각 건수가 모여서 낙찰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일반 매매시장의 선행 지표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낙찰가율은 오늘 경매시장에 가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 가격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노량진 수산시장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매매시장은 아무리 빨라도 오늘 계약서를 쓴 다음에 한 달 뒤에 그 가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시장의 이 낙찰가율이 선행 지표가 충분히 된다. 그리고 낙찰 예전가 우리가 또 경매를 한번 입찰을 해보려면 진짜 중요한 게 얼마를 써야 될 것인가 이거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지지옥션을 보면 AI가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버전까지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 버전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낙찰가를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시장에서 매매시장에서 매도 호가가 존재하고 실거래가가 존재합니다. 근데 대부분 실거래가의 하단을 보고 입찰가를 산정을 많이 하거든요. 실거래가의 하단을 보면서. 그래서 경매시장하고 매매시장에 이런 상관관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매매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리서치를 해줘야 되고 경매시장도 리서치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걸 해줘야 무엇인가 예상가를 산정할 수가 있고 낙찰가를 예상 낙찰가를 얼마를 산정할 것인지 충분히 조금이라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다. 다음 이제 방금 말한 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건 뭐 어디에도 뭐 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낙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10억이 8억이 된 그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얘들이 모여서 이거 낙찰 가율이 되기 때문에 낙찰 가율이 약간 표본이 되는 거죠. 오히려 여기는 개별성이 강한 거고 개별성의 총합의 평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입찰을 할 때 이렇게 충분히 이 이상 무조건 이 이상이겠죠.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에는 호가가 있고 금매가가 있어요. 근데 이 낙찰가율을 알아야 이 시장 가격이고 호가에 감이 오는 거고 이 시장 가격에서 금매에 대한 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낙찰 가격을 산정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앉아서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봐서도 안 되고 물어봐가지고 낙찰가 얼마 쓸까 하면 평생 그 사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의 낙찰가를 산정을 해보려면 매각가율하고 시장가격 호가하고 금매가격을 비교할 줄 알아서 실제로 이게 금매가격인지 이런 걸 확인이 되면
내가 낙찰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진다는 거죠. 내가 쓰는 가격이 정말 맞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23년, 22년과 23년을 단순하게 비교를 해봤을 때 아까 신문에서 언론에서 그러면 왜 그렇게 사건이 증가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럼 그러하냐라고 봤을 때 2022년 12월과 23년을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매각 경매 건수는 거의 뭐 2배 반 정도 차이가 나고 매각되는 건수는 당연히 얘가 많으니까 뭐 많이 되겠죠. 그것도 뭐 거의 1배 반. 그러니까 매각률이 떨어지는 거죠. 매각률이. 접수 대비 안 팔린다는 거죠. 잘. 이건 분명히 하여튼 13년이 건수는 더 높은데 매각이 되는 건수는 좀 적었다.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2023년에 매각가율은 가격은 여기가 좀 더 높았구나. 낮았구나. 이거는 지금 12월만 단순 비교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을 좀 더 확장을 시켜보면 충분히 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24년은 비교를 해보니까 아까 그거는 12월이라고 했는데 1년치 비교해봤습니다. 1년치 비교한 거고요. 제가 1년치를 더해서 만들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너무 최근 거기 때문에 그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24년 이 앞달 거하고 이번 달 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좀 뭐 증가 건수가 경매 건수가 증가한 거는 이제 뭐 2배 정도 증가했는데 매각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같이처럼 그래프가 우상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매각률도 물론 12%였던 게 20%. 그래서 사람들이 24년 초반은 지금 현재 시장을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경매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보면 그럼 언제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하고 사야 될까? 그거는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와야 된다는 거죠. 금리 인하, 미국 국고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확실히 아래 방향으로 튼 그 타임, 그 시점이 와야 안정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 속입니다. 지금은 뭐 누가 물어보면 얘기할 수 없죠. 물론 책임 안 질 수는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인하, 국고채 10년물이 인하의 가능성이 확실히 오면 그때는 물건을 살 충분한 시그널이다. 그 시점은 도래했다라고 그런 거고 지금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인구 감소적 측면에서 인구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지역에서 대단한 양극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서울 중에서도 선호하는 곳이 분명히 부각되고 그 부각된 장소는 인구 감소와 상관없는 장소. 우리가 아는 뭐 강남 3구, 뭐 용산 이 정도 되겠죠. 뭐 좀 더 나가면 송파, 요즘에 마포, 여의도 뭐 이런 데 되겠죠. 그래서 시점은 금리 인하, 부동산은 지역은 선호, 특히 요즘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방하고 비교해 보니까 서울은 양질의 직장이 있는 곳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연관이 되게 많고. 그래서 직주 근접이 서울은 더 차지한다. 예전처럼 뭐 학세권이니 뭐 이런 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거죠. 줄어들어. 우리가 이제
비교 검토를 해야 될 리서치를 해야 할 대상들이 그전에는 뭐 학세권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시점은 국내 뭐 3년물 이자 뭐 이런 거 말고 3년물 채권 이런 거 말고 미국의 10년물을 바라보고 누가 물어보면 미국 10년물 채권에 의하면 언제 떨어지면 그때가 시기야 라고 말하면 역시 박사님이랑 틀리구나. 국내 3년물 얘기하면 그 단순한 이자이기 때문에 그게 인위적 지표거든요. 3년물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떨어뜨리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떨어뜨릴 수 있는 게 3년물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20년물짜리도 있는데 20년물은 너무 멀고 텀이 멀고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지표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년물을 봐야 된다. 지금까지는 보통 3년물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10년물을 봐야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놀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책을 쓰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10년물을 쓰면 시장 경제 논리를 좀 더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10년물을 봐줘서 그 타이밍을 잡아라는 거고, 지역은 직장이 양질의 직장이 있는 곳에 돈이 흐르고 그 돈이 흐르는 곳에 구매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야 부동산 하락이나 아니면 하락에 배팅이 안 되고 상승에 배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경기 침체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월세가 나오는 뭐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상가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땅 이런 것 쪽보다는 그 이자를 감안해낼 수 있는 그런 안전자산에 투자를 더 하게 된다. 하여튼 이건 제 생각입니다. 베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평가, 뭐 저감정된 물건들은 저는 이제 경매를 하기 때문에 약간 특수 물건하고 비슷하다. 지상권이 있다든지 우리 저 이승호 교수님이 가장 잘 아는 지상권 있잖아요. 지상권. 이런 물건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바로 사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상권이나 유치권 신고되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판단할 수 있으면 대항력이 가장임차에 있다라든지 뭐 이런 소송을 한 푼 대충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감정 자체가 좀 하향으로 되어 있다.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이라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네. 이것만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여서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생지가 이 머리에 지금 전기 충격기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 딸깍하면 이 고통을 느낀대요. 고통을 느끼고 대신에 도파민이 분비가 된답니다. 이 실험을 한 거죠. 저 제임스 씨하고 뭐 아비스 이분들이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생지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눌렀더니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근데 그 도파민 분비에 쾌락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프긴 아픈데 쾌락이 커지네. 이거 또 누르는 거예요. 또 쾌락이 또 오는 거예요. 자, 이 쾌락. 그럼 이 쾌락이 1시간에 2,000번의 쾌락을 누렸다는 거 얘가. 여기 이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픔이 있지만 아픔 뒤에 쾌락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고 쾌락과 그게 동반되는데, 이걸 제가 투자시장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사람들이 한 거는 1950년대 연구였고, 이 사람은 2005년에 아까 그 모델을 가지고 그 생지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리서치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리서치를 할 거잖아요.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구넨 너스는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거는 우상향 주식이 우상향하면 우리가 엄청 행복할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언제 떨어지지? 언제 떨어질까? 떨어지진 않을까? 갑자기 또 금리는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속에 오히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이런 불안보다는 수익은 좀 덜한데
얘를 부러워하는 거죠. 수익은 덜한데 얘를 부러워해요. 이 의미하고 아까하고 좀 연관이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계속 졸아도 되고 한 3분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걸 써먹기 되게 좋아요. 네. 자, 이 하얀 곡선을 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얀 곡선을 타면 왠지 사고 싶어 하잖아요. 왠지 싼 거 싸니까 사고 싶고, 지금 사면 돈을 벌 것 같고, 자, 그거하고 약간 도파민하고 연결이 있어요. 이걸 사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싸게 샀으니까. 아까 생쥐가 도파민이 분비된 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집단은 잘 몰라요. 부동산에 대해서. 왜? 연구를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차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을 따라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이 길을 따라서 계속 갈 것인지, 이 길을 갈 것인지는 우리의 판단이라는 거죠. 우리의 판단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그 생쥐는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리서치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리서치를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개포동 아파트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위례에 살거든요. 위례. 제가 개포동에 4단지에 살았어요. 5억 4천 주고 팔고, 미래가 참 좋겠거니 갔습니다. 행복하겠어요? 제 동생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엄청 싸대요.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좋은 놈을 사면 더 간다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위험을 더 사려고 있는 거예요. 언제 팔아야지? 갑자기 이제 또 오르면 어떡해? 또 종부세 또 때리면 어떡해? 이런 불안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리서치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 극복할 수가 있다. 제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물론 우리 집도 올랐죠. 안 오른 게 아니에요. 4억 5천에 샀는데 4억 5천에 샀는데 10 뭐 한 2개 정도 돼요.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어요. 5억 4천 팔았어요. 31억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죠. 제 동생은 맨날 와서 울어요. 형 왜 그때 사지 말란 말 안 했냐고. 네가 산다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을 해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제 지금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우상향 주식을 사면 두려움 중심부에서 여기에서 두려움 중심부에서 두려움 증후군이 발생한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오래 했으니까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채권, 아까 여기서는 약간 두려울 정도. 여기서 이 뇌에서는 약간 이제 슬픈 거죠. 부럽다. 부럽다. 개포동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단기의 미래를 왜 편하게 살려고 내가 갔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안 됐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단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오르면 더 오를 거야 라고 해서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한 시간 지났어요? 아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마지막 이거 말고 그다음 빨간 거. 자,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얘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제 한번 하자면 이 우상향으로 가는 부동산 약간 개포동을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이게 계속 갈지 안 갈지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그만큼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 앉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년물 미국 10년물을 공부를 해야 되고 10년물을 공부해야 되고 인구 각종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인구 구조라든지 출산율 감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면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에 팔고 그래서 큰 수익을 못 낸다 그 얘기거든요. 자, 이 사람은 아까 도파민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우 싸다. 너무 좋아. 기분이. 네? 생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기분만 좋아요. 기분만. 그래서 이 타이밍, 우리가 들어갈 타이밍을 이 기분이 좋아서 지금 가격이 싼데 빨리 들어가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리서치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뭘로? 12년물, 10년물, 미국 국고지 10년물과 그 다음에 지역적인 거와 그 다음에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연결을 시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박사라며 언제 사야 되라고 말하면 야 미국 국채 10년물 떨어지면 그때 얘기하자. 아니면 너 정 급하면 이 정도는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약간 중상향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더 얘기를 잘할 수 있었는데 소장님 먹었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이따 마이크를 노래방에서 한번 잡겠습니다.